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복지,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2편. 지난 시간에 이어 복지가 어떻게 시민의 자유를 마비시키고 결국 새로운 형태의 예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독일 제국의 사례를 통해 복지와 군국화가 어떻게 결합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독일이 복지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군사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폴레옹 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 안에 존재했지만 이미 실질적인 통합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신성 로마 제국은 사실상 권위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황제위를 독점하던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은 독일 통합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슬라브 지역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프랑스 혁명의 혼란을 틈타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합니다.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였습니다. 그는 혁명의 이상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유럽 전역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며 독일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정복은 독일 사회에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일 민중은 프랑스군의 주둔과 과도한 세금, 끝없는 징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독일 도시와 제후국들은 프랑스의 행정 질서 아래 편입되었고, 독일인들은 자신들을 지배당하는 민족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억압 속에서 독일 사회는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국민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독일 지식인들과 학생들은 민족적 결속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독일 지식인들이 보기에 아직 독일은 분열된 제후국의 집합체였고 민중은 정치적 주체가 되기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인식한 지식인들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피히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한다 강연에서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공유하는 공동체야말로 독일 민족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맞서 독일이 살아남으려면 언어와 정신적 전통을 기반으로 한 민족적 결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상은 젊은 세대, 특히 학생과 지식층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독일 각지에서는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고, 군사적 개혁과 교육 개혁이 맞물리며 민중을 국가적 틀 속으로 편입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독일 사회의 분노의 대상이었지만 모순적이게도 통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국가의 권위를 강화하면서 국민 전체를 동원하는 체제를 촉진했습니다. 이 경험은 이후 독일 민족주의와 군국주의가 복지와 결합하는 토대가 됩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뒤 빈 체제가 들어섭니다. 이 회의에서 독일은 독일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합된 국가라기보단 39개의 제후국의 느슨한 연합에 불과했습니다. 민중이 기대했던 자유와 통일은 실현되지 않았고, 권력은 여전히 제후와 귀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의 열망은 억눌렸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자 그 불길은 독일로 번졌습니다. 각지에서 민중은 자유헌법 제정과 민족 통일을 요구했고,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나 혁명 세력은 분열되었고, 자유주의자들은 입헌군주제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원했지만 좌파는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개혁을 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견해차는 결국 단일한 정치적 힘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같은 보수 세력은 무력으로 혁명을 진압했습니다. 국민의회가 제안한 독일 황제의 지위조차 프로이센 왕은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1848년 혁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실패는 독일 민중에게 깊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통일과 자유가 민중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고, 이후 독일 통일은 민중이 아닌 국가 권력, 특히 군사적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혁명이 실패로 끝난 뒤 독일 사회는 다른 형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산업혁명은 경제 구조를 급격히 바꾸었고, 석탄, 철강 산업이 발달하고 철도가 확산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대규모 노동자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적 불평등은 불만을 키웠고, 이는 고사회주의 사상과 결합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제시한 공산주의 사상은 독일 노동운동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으며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 체제가 억눌렀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는 1848년 혁명에서 좌절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 문제와 사회주의가 새로운 정치적 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독일 복지국가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토 폰 비스마르크. 그는 귀족 지주 계급인 융커 출신이었지만 단순히 귀족의 이해만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유럽의 열강 사이에서 독일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이 점에서는 민중의 요구와 공통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존의 귀족적 기득권을 민중이 바라는 방식대로 양보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가 의회에서 남긴 유명한 연설, 오늘날의 중대한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철로만 해결된다. 이 연설은 그의 철저한 현실주의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이 발언은 곧 별명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철혈재상이라 불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구상에 따라 군사력을 기반으로 통일 단계에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목표는 덴마크였습니다. 덴마크 남부의 슐레스비 홀스타인은 독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덴마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민족주의가 확산된 상황에서 독일인들은 덴마크 왕의 지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1864년 덴마크와의 전쟁에서 독일 연방군의 승리로 슐레스비 홀슈타인은 독일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단계는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전통적으로 독일 세계의 맹주였지만 제국 영토 대부분이 슬라브 민족과 비독일계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민족의 국가를 세운다는 목표에서는 배제되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함에 따라 오스트리아는 독일 연방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 시절부터 독일 지역의 분열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통일을 위해선 반드시 꺾어야 되는 상대였고 1870년 보불 전쟁이 발발,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격파했습니다. 전쟁의 결과 1871년 독일은 통일을 선언합니다. 그 장소로 선택된 곳은 프랑스 왕권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이었고 이 자리에서 프로이센 국왕 비렐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의 새로운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독일이 통일을 위해 전쟁의 열기에 빠져있던 1860년대 산업화가 남긴 모순 속에서 좌파 정당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한 공업화와 철강과 석탄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대규모 노동자 계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불안정한 생활에 시달렸고 점차 조직적인 정치 세력으로 결집했습니다. 1863년 페르디난트 라살은 전 독일 노동자협회를 창립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1869년 아우구스트 베벨과 빌헬름 리프크네이트가 사회민주 노동자당을 형성했습니다. 두 조직은 1875년 합당하여 독일 사회민주당으로 발전했고 곧 독일 제국 최대의 대중정당으로 성장했습니다. SPD는 보통선거제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의회에 진출했고 1912년에는 의회 제1당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은 황제와 군부, 관료층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SPD의 성장은 제국체제와 끊임없는 긴장관계를 불러왔습니다. 비스마르크는 SPD를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했습니다. 1878년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해 SPD의 집회와 출판을 금지했지만 정당은 비합법 상태에서도 지하 활동과 선거를 통해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단순한 탄압으로는 확산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회유책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883년 의료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연금이 제정되면서 독일은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보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독점해 노동자를 제국체제 속으로 포섭하는 장치로 기능했습니다. 결국 좌파의 성장은 비스마르크로 하여금 복지제도를 도입하게 만든 압력이었으며 독일 제국의 복지는 자유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을 강화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도입한 사회보험 제도는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독일의 복지 제도는 마르크스조차 놀랄 만큼이었고 보수 귀족들은 비스마르크를 좌파라고 공격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황제의 은혜가 저 아래 노동자에게까지 미쳐야 제국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빌헬름 1세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결국 비스마르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인식이야말로 독일 제국의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각 시민이 권리로서 보장받은 제도가 아니라 황제의 시혜로 내려오는 복지는 제국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출발점은 달랐지만 시민성을 억압하고 정치적 종속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적 복지와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일인들은 이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자부했습니다. 게다가 독일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 성과가 더해지자 독일 사회는 자신들이 세계사의 선두에 서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점차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주목한 것은 전 세계의 식민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것과 달리 몇몇 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민지는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식민지를 유지했습니다.
식민지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일원임을 느끼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시민들은 복지와 통일이라는 성과에 취한 채 자신들도 식민지를 가져야 한다고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과정에서 독일 사회는 제국주의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복지와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논리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의외로 신중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독일 제국을 통일로 이끌었지만 이후에는 대외적 갈등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식민지 문제에 대해서는 과도한 팽창을 경계했고 유럽 내의 균형을 유지하는 외교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치적으로 제국 체제에 편입된 독일 민중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신중한 태도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의 열망에 불타오르는 독일 사회에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인물이 바로 비렐름 1세의 손자 비렐름 2세였습니다. 비렐름 2세는 봉건적 전제군주의 위험과 대중을 직접 자극하는 포퓰리즘적 정치인의 모습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화려한 제국적 언사를 구사하며 민중의 제국주의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능숙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비스마르크의 실각이었습니다. 1890년 독일 통일의 설계자이자 신중한 외교가였던 비스마르크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독일 제국은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독일은 복지를 통해 시민성을 약화시키고 충성스러운 신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포퓰리즘적 동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민중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제국주의적 열망에 수뇌부가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우려했던 신중한 균형이 사라졌고 독일은 자신들이 원치 않았던 전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복지와 군국주의 그리고 민족주의가 결합한 독일식 제국 모델은 강력해 보였지만 동시에 자멸적 구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끝은 제1차 세계대전이었고 그것이 곧 독일 제국의 파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독일의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은 민주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면 시민성이 회복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독일 민중은 여전히 포퓰리즘적 동원에 익숙했고 패배의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 분노만 쌓아갔습니다. 결국 그 분노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인물이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군국주의를 내세우며 동시에 복지를 부활시켰습니다. 나치 정권은 복지를 단순한 사회 안정망이 아니라 군국주의적 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두 번째로 동일한 구조적 함정에 빠졌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또 하나의 파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파국을 겪은 뒤에야 독일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시혜성 복지의 위험을 인식하고 시민성을 기르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복지는 언제든 권위주의와 동원체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한국의 복지 역시 시민사회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안전장치라기보다는 냉전과 체제 경쟁 속에서 국민을 동원하기 위해 지도자가 마련한 시혜적 제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시민적 의미가 종종 망각되곤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험이 보여주듯 시민이 없는 복지는 언제든 폭주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독일은 전쟁이란 극단적 폭주를 겪었지만 복지의 왜곡은 전쟁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시간에는 금국적 복지를 추구하며 배급제로 나아갔던 소련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